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보시죠. 총 4개 항목입니다. 항목 모두 각각 700자고요. 74, 28, 2800자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4개 항목은 일반적으로 인문계 분들이 지원한다고 여겨지는 경영이나 법정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4개 항목이고요. 이공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경우는 여기서 2개 정도만 공통적이고 나머지는 목표 달성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작성하시다가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같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질문을.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같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출제되는지 봅시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험이에요. 자, 일단 4개 모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 그리고 경험, 그리고 경험, 경험 다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 항목별로 개요를 작성할 때도 서본계열을 이미 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본계열로 쓰는 개요인데 이제 그러면 각각 경험들이 어떤 키워드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경험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1번에서는 뭐다?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는 뭐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특히나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 했던 그런 경험을 하나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1-1과 1-2를 넣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런 내용들 1-1과 1-2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개요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각각 항목들이 어떤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는가 여기에다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난 1번에는 과거에 이 경험을 좀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결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과제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자, 그냥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기존의 다른 문항들과 조금 차별화되게 눈에 띈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과제나 문제보다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눈길이 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잡하게 얽힌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도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것도 제가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구나, 진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라는 걸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 2번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분석하는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방식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신과 이견을 가진,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모두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는 경험입니다. 협상이겠죠. 근데 이제 모두에게 유리한 거는 윈윈이겠죠? 아시죠, 여러분? 어딘가요? 이제 NCS 공부하다 보면, 치키조 공부하다 보면 윈윈, 윈 루즈, 루즈 윈 그런 거 있잖아요. 회피, 철수, 호해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나셔야만 합니다. 모듈용으로 필기 시험 나오는 때는 이런 거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윈윈 협상 전략인데, 자, 여기서는 협상에 제가 이미 별표를 쳐두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될 게 뭐냐면 협상을 좀 더 수치 아니면은 좀 객관적으로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런 느낌, 뉘앙스에 가까울 것 같은데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하고 요 정도 언더라면 내가 좀 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기준 같은 게 정확히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는 모습, 그런 것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협상이란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협력 의사결정, 분석을 통한 복잡한 문제 해결, 협상을 통한 윈윈. 4번은 뭐죠?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과제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경험. 자, 그냥 성공적으로 뭐 열심히 했던 경험인데 어떻게 해요? 오류 없이.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실수나 오류,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4번 같은 경우는 오류 없이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각각 좀 제가 생각하는 각 문항의 중요 키워드들, 경험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들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이니만큼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최근 이슈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보다는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각 물어보는 그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개요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작성돼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이제 항목별 개요 작성법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건 뭐다? 어떤 의사결정, 합리적 혹은 최선의 의사결정입니다. 업무 처리 시 의사결정을 내렸던 과정과 이를 활용할 자료들을 쓰라고 합니다. 이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각각 항목별 개요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지를 항목별로 이렇게 풀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슬라이드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의사결정 시 고려했던 대안들.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니까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을까?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무엇이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대안이 최우선이겠구나. 그래, 그거를 선정하자. 그래, 그런 상황들을 그 근거로서 고려해보니까 이 대안이 수용적으로 좋겠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쌤, 그러면 1-1과 1-2는 각각 어떻게 소제목을 나눠서 쓰나요? 아니면 이걸 쓰고 반드시 1-1을 쓰고 다시 2를 쓰는 순서대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은 다른 항목들, 기업들 봤을 때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전체 큰 틀의 그 질문이 있고, 그 다음 1-1 해서 300자, 1-2 해서 400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나눠서 소제목을 따로따로 두고 쓰거나 아니면 따로 작성을 하게끔 칸 자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질문 하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라야 하는, 작성을 해야 되는 -1, -2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700자 퉁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를 순서대로 써야 되나요? 소제목을 따로 써야 되나요? 순서대로 쓰셔도 되고 소제목을 따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처럼 물어보지 않았고 이렇게 한 가지 퉁 쳐서 700자를 물어보고 있는 만큼 이번 자기소개서만큼은 그냥 소제목을 이 전체 700자를 아우르는 하나의 소제목으로 담고요. 그리고 4개 항목이 모두 다 경험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목의 양식도 통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어떻게? 일단 경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700자를 쓸 경험이 무슨 경험입니다 라는 걸 땡땡 경험이다라고 보여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생각이나 어떤 거든, 어떤 강조하고 싶은 거든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양식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 것 같습니다. 제가 쓴다면. 자, 그리고 글을 시작할 때는 전체 이제 경험만 퉁 700자 쓰는 것보단 이 글을 읽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 경험은요,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라는 요약의 한두 문장이 있으면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하겠죠. 이걸 읽고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겠네 알고 글을 읽기 시작한다면, 소분결을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1번 항목 합리적 의사결정 항목에는 저는 내용 요약으로서 한두 문장을 요걸 썼으면 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예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업무 처리 과정 중에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해, 그러면 가능할 거야 라는 정리해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 전개될 소분결 경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 처리 과정 중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정의한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그 노하우를 발휘했던 과정이 나올 겁니다. 쉽죠?
그냥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험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경험으로만 700자를 채우셔도 돼요. 다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경험으로만 1번, 2번, 3번, 4번 모두 700자가 채워지면 700자를 다 읽어야지 이 친구가 어떤 경험에서 무엇을 강조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구나를 2800자를 다 읽어야지만 알 수 있으면 쉽지 않죠. 힘들죠. 여러분들만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뭐 몇천만, 천만은 아니죠. 몇천 명, 내지는 만 명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또 메이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한다면 경험을 내용을 요약하는 한두 문장을 두알씩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내용을 한번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 가능케 하는 여러분의 노하우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휘했던 이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경험이 서본결로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소제목으로 퉁치고, 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줄 거예요? 자, 1-1이 아마 이렇게 다시 1, 다시 1을 본론 1, 본론 2. 물론 본론 1 땡땡 여러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만 문단으로 구분을 해주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죠. 굳이 1-1 내용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더라도 문단을 나눔으로써 해당 내용이 어디에 있음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게끔 하려는 저만의 뭐 전략이나 장치인데, 글쎄요, 뭐 제대로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도 그냥 통짜로 글을 700자를 내려놓는 것보단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좀 구분을 해서 1-1, 1-2가 각각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론은 뭐죠? 배경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배경을 그려줘야겠죠. 무슨 상황인지. 자, 그리고 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의사결정? 그냥 뭐 사다리 타기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비뽑기 이런 것들이 가장 공평하고 그런 순간도 있지만 아마 이제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런 제비뽑기나 아니면 대댄치나 이런 걸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제가 예시로 든 거 있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후에 우선순위에 입각한 대안 선택 방식이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적,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우선해서 좀 결정을 해야겠구나라고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왜 해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좀 한두 줄 써줄 건데, 사실 제가 파란색을 굳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쓰시면 돼요 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우선순위에 입각한 대안 선택 방식을 따라야겠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여기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료들을 활용을 하라잖아요. 활용하려면 일단 자료들을 모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은 자료들 중에 어떤 자료가 쓰임새가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여기 1-1, 그러니까 본론 1에 쓰여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론 2에는 의사결정 시 고려했던 대안을 최종 결정한 근거, 어떤 근거? 우리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처한 상황, 가진 자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최종 대안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 고려한 근거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과 1-2를 뒤에 본론 1, 본론 2에서 스무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 방법이 그냥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후에 우선순위에 입각한 대안 선택 방식이 나와야지, 그래서 먼저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본론 1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자, 자료 수집이 충분히 되고 분석을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랬던 결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한 두세 가지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 대안들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매기기잖아요. 여기 아까 제가 계속 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이것들을 계속 말하는 중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니까 우리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다. 그러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랜 뭐 노동력이 투자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상황들이란 소위 말해 우리 그 경영의 3요소 있잖아요. 인, 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금전적 자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인적 자원이 많은 대신에 물적이나 금전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노동력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선택해야겠구나. 이게 근거예요. 근거. 이 근거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근거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계기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구체적인 대안을 평가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본론 1, 본론 2가 저기서 말하는 문항의 다시 1, 다시 2로 연결이 되는 저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복잡하다. 소제목은 다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서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장점. 제가 일단 노하우라는 키워드로 적어두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서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 주어진 과제나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분석했던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원인과 본질 분석.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요 내용.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2-1, 그러니까 다시 1, 다시 2라고 표현할게요. 다시 1과 다시 1을 봤을 때 다시 1의 중요도가 훨씬 더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구나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그 분석한 내용에 맞춰서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전 여기다 좀 더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할 것 같습니다. 이거만 잘 되면 뒤에 거는 조금만 보여주더라도, 왜냐하면 여기서 잘 분석이 됐으니까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용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흐름은 앞서와 비슷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의 내용이 이제 요약돼서 한 문두 문장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한 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할지라도 이러한 노하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자, 이를 실현했던 경험이 있는데 경험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복잡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굳이 그냥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과제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이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 조금 눈길이 간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제가 어째서 복잡했는지는 조금 한두 줄 정도로 풀어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지 아니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영업팀의 규율도 따라야 되고 반면에 구매팀의 규율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 절차가 양측을 다 따라야 돼서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복잡함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복잡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는 한두 문장이 있으면 저기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조 표현을 우리가 잘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어도 돼요.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그냥 치환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저런 그냥 단어들 그냥 게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사팀에서 이번에 자기소개서 항목 어떻게 낼까 고심 끝에 이 키워드로 내봅시다 라고 할 거고, 그게 이제 위에 상부에 보고가 돼서 결제가 떨어지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고민 끝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써주자고요. 왜 복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보여졌으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프로세스가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보시면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나 과제, 우리가 지금 여기 과제나 문제 있으니까 본질을 파악한 이후에 분석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한다. 뒤에 분석 결과에 따른 당연한 얘기긴 해요, 전체 다. 하지만 왜 이렇게 썼냐? 뒤에 본론 1, 본론 2를 스무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본론 1, 본론 2는 각각 다시 1, 다시 2와 매칭이 되는데, 다시 1, 주어진 과제나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분석했던 내용을 기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의 그 내용, 앞선 서론 내용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가 밑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나오고 이게 이제 본론 1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저게 문제가 어렵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요 라고 쓰는 건데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글자 수만 차지할 것 같으면 없애셔도 됩니다. 일단은 써뒀어요, 저는. 자, 이제 본론 1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그려졌어요. 어떤
그 복잡함으로 인한 진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였는데 명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된 이후에 대안을 탐색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려졌어요. 본론 1. 근데 여기서 저는 글자 수가 조금 더 본론 2보다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원인 분석하니까 이것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라고 나오는 건 조금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며 원인 되게 쉽게 찾는다 너? 조금 뭔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서 처음에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시도. 결과 원인을 발견은 했는데 뭔가 좀 개운치 않아. 약간 아쉬운 듯한 원인이었어. 내가 발견한 원인이. 그래서 한 번 더 원인 분석, 그 원인 발견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도를 해본 거지. 두 번째 시도입니다. 좀 다른 시도예요. 첫 번째 시도는 그냥 예를 들어 자료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인터넷 검색, 이런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거야. 해보니까 찾아봤는데 그래 과거 비슷한 사례들도 있었고 맞는 것 같아. 괜찮은데 막 100%인가? 이 확신은 들지 않아. 역시나 복잡한 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타이핑만으로 서칭만으로는 찾아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직접 좀 어렵겠지만 그 문제를 아마 경험해봤었던 선배님이나 아니면은 좀 더 식견이 높은 교수님께 직접 미팅을 잡아서 지금 이런 문제에 처해 있고 저희가 지금 발견한 원인은 이 정도까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피드백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두 번째 아니면 다른 시도 첫 번째와 다른 두 번째 시도가 있다 보니 그래? 한번 보자. 교수님께서 보시더니 잘 찾았는데 요거 하나 놓쳤네 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처한 그 복잡한 문제 혹은 어려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학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과제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실제 업무 수행 중에 인턴 과정 중에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원인이 좀 깨름칙해. 알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선배님이나 아니면 팀 내 다른 팀장님께 가서 여쭤보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시도 2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이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었어. 본질 파악하고 나서는 그에 맞춤 대안 그냥 쭉쭉 나오면 돼요. 본질만 잘 나왔으면 대안 나오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맞춰서 이런 대안을 이 대안을 적용해야겠구나. 왜냐면 이게 잘 이런 상황에선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적용했더니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게 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본론 1, 시도 1, 시도 2 부분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좀 더 힘을 써주면 어떨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제 2번의 개요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이견을 가진 상대방과 협상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최종화 도출 경험. 3-1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 차이,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보여주고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던 프로세스를 써달라. 그리고 3-2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합의안과 왜 그것을 도출했는지 모두가 만족하니까요. 자, 소제목은 계속적으로 이 양식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흐름도 전체적인 틀에서 같습니다. 경험 내용 요약 들어가고 경험이 있는데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흐름 동일하죠. 1, 2, 3번 모두 동일합니다. 자, 요약인데 이제 윈윈 협상이란 어떤 걸 의미한다. 협상 당사자 간이 모두가 만족하면서 협상 자리를 딸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의미한다. 당연한 것을 써도 됩니다. 윈윈 협상이 아닌 게 뭐예요? 그 옛날에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이 4달러 이렇게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큰 윈 루즈 협상 아닙니까? 김두한만 이겼어요. 그 미군이랑 굉장히 게임식해 하던데 아무튼 그런 협상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만족하면서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겠죠. 자, 그런 협상이 무엇이고, 근데 이 협상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경험을 쓸 건데, 서론, 배경을 그려주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해 협상하던 상황이었는지, 제 예시를 든다면 제 가장 기억에 남는 협상은 그거죠. 이제 임금 협상이겠죠. 몇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니까 많이 챙겨주고 싶더라도 형평성도 있고 비용이다 보니까 많이 못 챙겨주는 그런 협상, 임금 협상 이런 것도 되겠죠. 아니면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노사 간의 협상 이런 것들 많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처했었던 거 협상이 없었으면 그냥 뭔가 구매 상황에서의 협상을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동아리에서 과잠을 맞추러 가는데 동대문에 어떤 그런
그 옷 파는 곳들 많잖아요. 과장을 맞추러 갔는데 어디에서 몇 벌에 얼마를 부르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예산은 얼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고 뭐 이런 협상, 그런 배경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너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구매 상황에서 협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너무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과의 협상 하셔도 돼요. 부모님과 무슨 협상? 엄마 나는 경영학과 가고 싶어. 경영학에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싶단 말이야.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근데 부모님은 뭐죠? 야, 경영은 요즘에 글쎄 뭐 잘 모르겠고 경영 말고 차라리 교대를 가는 게 어떠냐. 선생님이 요즘에 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지 않아? 뭐 이런 협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협상도 협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웃기네요. 저 진로에 대한 협상? 뭐 논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모두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입장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1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서론에 먼저 그려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 입장 차이는 서론에 그려주는 게 조금 더 글 전개에 스무스함이 더해질 것 같고요. 그럼 본론에는 뭐였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합의한 도출 프로세스가 나오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주장하는구나, 저렇게 주장하는구나를 아는 것까지가 서론이에요. 배경이 그려졌어요. 자, 제가 앞서서 맨 처음에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릴 때 협상 그냥 말로만 쭉쭉쭉 해서 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라는 글보다는 조금 더 수치나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글이 이번에는 3번에 여러분들이 협상 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조파와 바트나라는 것을 활용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전공 학부 시절에도 학부 시절에 배웠던 거예요. 전공으로. 조파, Zone of Possible Agreement.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협상 가능한 범위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할게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하루에 월급,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실수령 200만 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200? 우리는 180밖에 줄 수 없네. 잠깐만 생각해봐. 200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일해야 되는데 180 준다고? 잠깐만 190 내가 배달의 민족 배민 커넥트만 해도 한 달에 190을 벌어. 180? 괜히 스트레스 받고 야근까지 하면서 180? 이거 안 하지 뭐. 190 하지 마. 물론 이제 배민 커넥트가 쉽고 이렇게 막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런 귀천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180, 190 훨씬 더 낫지. 그러면 나의 그 협상 가능 범위는 200에서 뭐 예를 들어 190으로 만 원으로 설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파를 예시를 든 거예요. 협상 가능한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해되셨죠? 그럼 바트나는 뭐예요? 여기 딱 도달했을 때 굳이 180만 원을 제시한다? 뭐 189만 원을 제시한다? 그냥 190만 원짜리 이제 일로 베스트 얼터너티브예요. 베스트 얼터너티브. 최적의 대안, 다른 대안. 이거 배민 커넥트로 해도 충분히 더 이거 지금 제시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존 오브 파서블 어그리먼트 조파 협상 가능 범위 최저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협상을 임해야겠다라는 여러분들만의 합의한 도출 프로세스를 정립한 거죠. 이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1980년대에 정립된 저 개념인데 저것들을 활용하면서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쓰이는 거니까 그래야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협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하다가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적자가 난다거나 내가 오히려 루즈 윈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거 한번 내용 찾아보면서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이제 왜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했는지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나의 입장 정리는 뭐다? 내가 협상 가능한 범위는 이 안건에 대해서 협상 가능한 범위는 요 정도고 여기서 만약에 이것보다 더 아래의 것을 제시를 받으면 다른 대안은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겠구나 라는 걸 정립을 해두고 상대방은
여기 내 존 오브 파스터블 어그리먼트 요 조파에서 한 이쯤 정도까지 허용 가능하고, 여기 이쪽 정도까지 허용 가능하구나. 그럼 내가 이쪽을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200만 원, 180만 원, 아까 이 예시예요. 190만 원에서 아마 근데 만약에 돈을 주려는 사람은 192만 원에서 180만 원 선. 그럼 이 정보를 내가 좀 빨리 캐치해서 192만 원으로 한번 협상을 해볼까? 요런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조파와 바트나를 활용한 협상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론 1에서 3-1 요 내용 도출 프로세스, 앞서서 우리가 2번에서도 2-1의 원인 분석 본질 파악하는 거에 조금 더 많은 글자 수를 투자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론 1 3-1의 저 도출 프로세스, 합의한 도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여러분들만의 조파와 바트나 그리고 상대방의 그 협상 가능 범위를 정보를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글자 수를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그 협상 능력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정보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192로 계속 이게 예시를 드는 거예요. 19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그러면 뭐 바로 OK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낮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191로 해주는 대신에 뭘 좀 더 취하겠다.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지 이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많이 받더라도 대신에 우리가 192만 원 깎아줄 수는 없지만 이 다음번에 구매도 계속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다. 우리가 계속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면서 그래 알겠다. 많이 주시면 192. 그 입장에서는 최상단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뭐 그렇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행동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도 많이 받고 대신에 나중에 정기적인 거래처도 얻을 수 있고 좋고 상대방도 뭐 그래 정기적인 거래처 우리도 돈 비싸게 줬지만 정기적인 거래처 우리는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 예시가 좀 확 와닿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배달 이게 정말 이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시를 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배달로도 한 달에 500-600 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한번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과제 또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경험. 4-1은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업무의 특성,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던 행동에 대해서 써주시고 진행 과정별 치밀하게 처리했던 방법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자, 오류 없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고, 힌트는 진행 과정별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요는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대목을 써주시고, 시작점은 뭐다? 소봉결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용 요약. 자, 근데 저는 요거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우리가 뭐 실패를 무릅쓰지 않은 도전 한번 해보자. 뭐 깨지면서 배우는 거지.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도전 그리고 시간이지만, 우리가 애초부터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빈틈없이 정말 디테일하게 마이크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오류 없이 일 처리를 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문장.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하면 그러한 오류 없는 일처리가 가능하다. 요거 한 문장 써주시면 나쁘지 않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요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 내용 요약은 아니지만 요 내용 자체가 그래도 요걸 써주면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의 의의는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일부러 제가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을 3개로 좀 쪼개봤어요. 쪼갰습니다. 진행과정별이라는 4-2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대신에 그럼 어떻게 썼다? 서론에서 일단 배경을 그려주는데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배경을 그려주는데, 그 일이 뭐다? 4-1. 이게 바로 여기 나오면 돼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처리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왜 높았는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쓰셔도 되고요. 왜 발생할 수 있었는지가 한번 쓰여지고, 그래서 그 오류나 실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내가 기울인 행동은 뭐다?
뒤에 본론 1, 본론 2, 본론 3이 스무스하게 나오게끔 업무 하나 자체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여기 은행 진행 과정별로 치밀하게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 치밀하게 쓰기 위해서 치밀하게 밑밥을 깝시다. 업무 프로세스를 전중 후 3단계로 구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통으로 해서 그냥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죠. 시작부터. 그래서 이런 행동이 오류 방지, 활동 발생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작게 쪼갤수록 우리가 그 돌발, 변수,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 개입될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짜겠다라고 그냥 한 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 1, 본론 2, 본론 3은 이렇게 써주시는데 뭐가 다르냐? 업무 전에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가장 신경 써야 되지? 아, 그거구나. 그럼 그걸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과정 중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까? 그거구나. 그래서 그걸 챙기고자 이렇게 했다. 마지막 업무가 끝난 후에 그냥 끝이야. 그냥 제출하고 끝. 사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지? 괜히 그 추후에 뭐 뒷말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무엇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이거구나. 왜냐면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요 3단계가 뭐 굳이 막 깊게 디테일하게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100에서 150자 정도 각각 그렇게만 나와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각각. 그래서 그렇게 써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업무였지만 전 과정에서 오류 발생 방지 효과적으로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문제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렇게 일단 한국도로공사에 인문계 분들이 지원하는 그 4개 항목을 살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공계 분들도 여기서 2개는 겹치고 나머지 2개 작성하시다가 따로 다루진 않지만 작성 중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후에 아니면 보자마자 바로 또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의 또 요청사항을 받아서 또 다음 영상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